아동기 행동장애 제5장 분류, 평가 및 치료 2. 평가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임상가에 관심을 받게 될 정도가 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는 다양한 면모를 갖게 된다. 그러나 평가는 임상가와 만나는 첫 접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는 문제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평가는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환경이 갖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포괄적 평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1. 포괄적 평가의 수행.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언급되겠지만 아동 및 청소년기의 행동장애는 복잡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문제들은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 발생하며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영향에는 생물학적 요인과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의 여러 측면들, 가정과 또래, 학교와 같은 사회적 체계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평가는 아동 자신과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 등 문제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는 다양한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혹은 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제공자가 요구된다. 아동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혹은 또래와 어울려 놀 때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우울하며 여러 가지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이 기대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참기 힘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각 차이는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자는 여러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평가 도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실제로 다양한 평가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평가 과정은 상당한 기술과 민감성을 필요로 한다. 평가는 잘 훈련된 임상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특정 절차와 도구들을 실시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평가는 대개 아동 혹은 가족들과 만나는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이나 두려움, 수줍음, 속임수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한다. 만일 치료가 뒤따르게 된다면 평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보가 하나씩 수집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상가는 섬세한 어감의 차이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현상에 관하여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 면접 1. 일반적 임상 면접 일반적 임상 면접은 가장 공통된 평가 방법이다.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면접함으로써 여러 영역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따로 면접할 것인지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면접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아동이라도 자신의 소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면접을 하는 임상가도 있다. 면접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실시할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동들도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성인 면접에서와 같이 대면 상태로 이루어지는 면접은 어린 아동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친숙한 놀이나 학교 과제 같은 것을 하고 난 후에 면접을 하게 되면 이 같은 어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청소년 전기의 아동을 평가할 때 비구조화된 일반적 임상 면접에 앞서 구조화된 평가를 먼저 실시할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권고한다. 임상가들은 대부분 문제의 성격, 과거 및 최근의 발달력, 현재 상태, 그리고 치료에 대한 기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일반적 임상 면접은 현재 나타내고 있는 문제의 성격을 결정하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례를 개념화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다. 2. 구조화된 진단 면접 일반적 임상 면접은 흔히 개방적 혹은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구분된다. 임상 면접은 대부분 치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다양한 검사 도구들과 함께 실시되므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구조화된 진단 면접은 면접을 좀 더 신뢰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조화된 진단 면접은 또한 DSM과 같은 특정 분류 체계에서 근거한 진단을 내리는 목적으로 연구에 사용될 목적으로 또는 장애의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표 5-3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조화된 면접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면접들은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혹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다. 표 5-3 아동 및 청소년 진단 면접 아동용 불안장애 면접 아동 평가 면접 조사지 CAS 아동 및 청소년 정신과적 평가 CAPA 정신과적 증후군에 대한 아동 면접 CHIPS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진단 면접 DICA 아동 및 청소년 면접 조사지 ISCA 아동을 위한 NIMH 진단 면접 조사지 학동기 아동을 위한 정서장애 및 정신분열증 조사지 KSADS 비구조화된 일반적 임상 면접의 경우에는 임상가가 물어보아야 하는 특별한 질문이나 선정된 양식이 없으며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다. 면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이나 절차 같은 것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 효과적인 면접에 대한 문헌은 많이 있다. 그러나 비구조화된 면접은 임상가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자 의도된 것이다. 이에 반해 구조화된 진단 면접은 면접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면접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응답이 어떻게 기록되고 채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면접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에덜브록과 동료들의 연구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넓은 범위에 걸친 증상과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용 진단 면접이라는 구조화된 면접을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실시하였다. 아동들은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에 입원하거나 혹은 외래검진을 위해 의뢰된 아동들이었다. 면접은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2차례씩 이루어졌으며 면접의 간격은 약 9일이었다. 아동의 보고에 기초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낮은 반면 부모의 보고에 기초한 신뢰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한편으로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나 의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평가 도구와 마찬가지로 면접의 타당도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진단용으로 개발된 구조화된 면접의 경우에는 타당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기초하고 있는 진단 체계의 타당성이 면접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DSM과 같은 진단 체계는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타당도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타당도를 연구함에 있어 또 하나의 어려움은 비교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나 최상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상가의 평가, 부모의 보고 혹은 CBCL 중에서 어느 것과 비교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진단과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면접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조화된 면접이 실제 임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통의 임상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3. 문제 체크리스트와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 문제 체크리스트와 평정 척도들은 분류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 설명되었다. 이러한 척도들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것은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예를 들면 아동행동 평가 척도, 아동용 인성검사 개정판, 아동용 행동평가 체계 등이 있다. 또 어떤 것은 특수한 모집단에 적용된다. 예컨대 코너스의 부모 평정 척도 개정판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도구들은 많은 연구에서 임상가와 연구자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임이 시사되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의뢰된 아동들의 부모 보고 문제 점수와 유능성 점수를 인구학적으로 유사한 일반 아동 집단의 점수와 비교해 보았다. 평가 척도에 나타난 행동 문제 점수와 사회적 유능성 점수는 의뢰된 아동과 일반 아동을 뚜렷하게 구분해 주었다. 또한 의뢰 여부는 연령이나 SES, 성별과 같은 요인보다 행동의 차이를 더 잘 설명해 주었다. 그림 5-2는 임상 집단 아동과 비임상 집단 아동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평정 척도는 아동의 적응에 대한 부모의 관점을 의뢰된 모집단과 일반 모집단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절차는 의뢰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아동이 나타내는 특정 문제가 확인되고 난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임상가의 평가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정보 제공자에 의해 작성된 평정 척도는 임상적 문제와 환경적 측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교사용 보고 양식은 부모의 CBCL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아첸바흐가 개발한 CBCL과 TRF 그리고 YSR은 동일한 문항과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정보 제공자의 보고를 비교해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이상의 응답자가 한 아동에 대해 기술할 때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치가 계산될 수 있다. 특정 아동에 대한 일치도는 대표 표본의 정보 제공자 간 일치도와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토미의 어머니와 교사 간의 일치도가 토미와 같은 연령의 남아들에 대한 어머니 교사 일치도 평균보다 적거나 같은지 혹은 큰지 알아볼 수 있다. 임상가나 연구자는 또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 보고를 평가하기도 한다. YSR과 같은 일반적인 도구가 있는가 하면 더 특수한 도구도 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구체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척도도 있고 통제 신념이나 자기 개념처럼 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도 있다. 이러한 척도들에 대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특정 문제를 다루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부모나 다른 성인들에게도 자기보고 척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척도들은 부모 자신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기능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감정, 태도, 그리고 신념을 평가할 수도 있으며 혹은 가정 환경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문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환경 및 요인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개념화와 치료 계획에 도움을 준다. 4. 관찰에 의한 평가. 초기에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일기나 연속적 관찰 그리고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이후 관찰자에 의해 쉽게 보호화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관찰은 연구에서 행해지는 관찰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최근의 관찰 방법은 행동적, 사회적 학습의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관찰은 주로 아동이 속해 있는 자연적 환경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클리닉이나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관찰은 단순하고 쉽게 구분되는 행동으로부터 아동과 또래의 관찰, 가족 구성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여러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한 사람의 행동에 비해 관찰하기도 어렵고 보호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모두 의미가 있다. 체계적인 행동 관찰에 있어서 첫 단계는 행동을 명료화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된 관찰자는 특정 행동 혹은 행동의 계열이 발생하는지 주시한다. 부호화 체계는 대부분 신뢰도 검증을 받은 것들이다. 가장 자주 보고되는 신뢰도는 평정자 간 신뢰도이다. 2명 이상의 관찰자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관찰한 후 일치도를 계산한다. 많은 요인들이 타당도나 임상적 유용성,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두 요인으로 관찰 체계의 복잡성과 시간에 따른 관찰 체계 사용의 변화가 있다. 관찰 체계 사용에 대한 관찰자 훈련과 정기적 평가는 직접적 관찰을 통해 얻어진 정보의 왜곡을 줄여줄 수 있다. 반응성의 문제는 직접적 관찰의 유용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알려져 있다. 반응성이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훈련된 관찰자나 비디오 장치가 상황에 투입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보이며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 반응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전략들이 추천되고 있다. 한 가지 전략은 이미 상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관찰자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찰이 갖는 인위적이고 새로운 측면을 감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자료 수집 전부터 관찰자가 일정 시간 동안 그 상황에 들어가 있도록 함으로써 관찰자의 존재가 더 이상 새롭거나 인위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행동 관찰은 가장 직접적인 평가 방법이며 최소한의 추론을 요구한다. 신뢰로운 관찰자를 훈련하고 유지시키는 일의 어려움과 비용은 관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직접적 관찰은 행동주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평가 방법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경험이 많은 관찰자에게는 특정 행동을 기록하게 하기보다 행동 관찰에 기초한 전반적 평정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접적 관찰은 행동의 자기감찰, 면접, 평정 및 체크리스트, 그리고 자기보고 도구 등을 포함하는 행동평가에 대한 다중 방법 접근의 한 측면일 뿐이다. 5. 투사적 검사. 투사적 검사는 한때 아동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심리검사였다. 오늘날 이 검사는 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험적 기준과 신뢰도, 타당도 부족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 때문이다. 투사적 검사는 방어 기제의 하나인 투사라는 정신분석 개념에서 파생되었다. 수용할 수 없는 충동을 자아가 다루는 한 방법은 그 충동을 외부 대상이 투사하는 것이다. 충동은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모호한 자극의 제시는 아동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 없는 생각과 충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충동에 대한 다른 방어까지도 투사하도록 한다. 어떤 임상가는 정신역동적 추론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사적 검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형태의 분석에서는 아동이 그린 인물화들의 간의 거리 같은 반응의 형식적 측면을 검토한다. 따라서 해석은 반응의 내용보다 반응의 양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로시아 검사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10개의 잉크 반점이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본다. 채점과 해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반응을 보인 잉크 반점의 부위, 색채나 음영 같은 요인들, 그리고 잉크 반점에 드러난 것의 특성 같은 반응의 특징에 근거한다. 인물화 검사인 HFD나 DAP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먼저 한 사람을 그리게 한 후 그 사람과 반대성을 가진 사람을 그리도록 한다. 집, 나무, 사람 검사는 아동에게 집과 나무, 사람을 그리게 한다. 운동성 가족화 검사는 아동에게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임상가는 대부분 그림에 대해 질문을 한다. 머레이의 주제 통각 검사, 아동용 통각 검사, 그리고 로버츠 아동용 통각 검사는 아동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지어내도록 한다. 그림 5-4는 CAT에서 사용되는 도판과 유사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 6. 지적 및 교육적 평가. 지적 학업적 기능의 평가는 임상적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적 기능은 정신지체나 학습장애 같은 장애의 특징을 정의할 때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러나 지적 기능은 여러 가지 행동 문제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지적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들은 대부분의 다른 평가 도구에 비해 더 나은 기준 자료와 신뢰도,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나 나중에 장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1. 지능검사. 지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도구는 일반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실제로 지능검사는 면접을 제외하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도구이다. 스탠포드 빈의 사판과 웩슬러 유아용 지능검사 개정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그리고 카우프만 아동용 검사는 임상 장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능검사이다. 이 검사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실시되며 지능 지수를 산출한다. 평균 점수는 100이며 개인의 점수는 그 사람이 속한 연령 집단의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로 평가된다. 지능검사는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능검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IQ 점수의 사용으로 인해 지능을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실제인 양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지능지수의 사용이 지능을 복잡하고 미묘한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지능검사가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이끌어왔다고 주장하였다. 지능검사는 인기가 있으며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비판과 법률적, 윤리적, 실제적 문제와 관련된 우려는 지능검사 사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검사의 개선 및 적합한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2. 발달검사. 나이가 어린 아동, 특히 유아의 지능평가는 특별한 평가 도구를 필요로 한다. 자주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는 베일리 유아발달 검사이다. 이 도구는 생후 2에서 30개월의 유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발달 검사에서 유아가 보이는 수행은 지능지수가 아니라 발달 지표로 측정된다. 언어와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지능검사와 달리 발달 검사는 감각, 운동 기술과 단순한 사회 기술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베일리 검사는 앉고, 걷고, 물건을 놓으며 시각 및 청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웃고, 어른을 모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베일리 검사에는 운동 척도, 정신 척도, 그리고 유아의 행동 양식을 평가하는 행동
평가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지능검사와 발달검사는 서로 다른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두 검사의 상관은 낮은 경향이 있다. 3. 능력비 성취검사. 일반적인 지적 기능을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 때로는 특정 영역에서의 기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양한 검사들이 개발되어 왔다. 광범위 성취도 검사와 우드콕 숙달 검사는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학업 성취도 검사이다. 아이오와 기초능력 검사와 스탠포드 성취도 검사는 초등학교에서 집단으로 실시되는 학업 성취도 검사이다. 특수한 능력과 성취도를 측정하는 검사는 학습 및 학교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평가할 때 특히 중요하다. 7. 신체적 기능의 평가. 1. 전반적 신체 평가. 신체의 기능의 평가는 장애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력과 아동의 발달력, 그리고 신체 검사는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는 유전적 문제를 밝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닐케토뇨증은 식이요법에 의해 치료될 수 있는 열성 유전 질병이다. 아동이 먹는 음식에서 페닐알라닌을 제거하면 대개 이 질병과 관련된 인지적 결함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주요 기능 영역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문제도 진전될 수 있다. 비전형적인 혹은 지연된 신체 발달은 발달 장애의 조기 신호일 수도 있다. 2. 생리심리학적 평가. 생리심리학적 평가는 주로 불안장애나 혹은 각성 수준과 관련된 문제들을 진단할 때 이루어진다. 생리심리학적 평가는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상 장면보다는 연구 장면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면 생리심리학적 평가에서는 심박수나 근육의 긴장, 호흡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자율신경계의 전기활동 혹은 뇌파기록 장치 같은 중추신경계의 전기활동 측정도 생리심리학적 평가의 예가 될 수 있다. 3. 신경계 기능의 평가. 신경계의 평가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특히 정신지체와 자폐증,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장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뇌와 그 밖의 신경학적 기능장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신체 반사, 운동 조절 문제, 그리고 감각빛 지각의 결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경 기능의 장애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인 신경학적 접근과 간접적인 신경심리적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신경학자, 심리학자, 기타 다른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4. 신경학적 평가. 신경계에 이상이 없는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컴퓨터는 신경학적 평가의 일대 혁명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기법들이 주요한 평가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뇌파 기록 장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절차인데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이의쥐와 사건 관련 전위는 두피의 전극을 꽂고 평상시에 혹은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에 심피질 활동을 기록한다. 이의쥐 활동 형태에 나타나는 개인차는 두려워하고 억제적인 아동과 우울증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발견되었으며 ERP는 학습과 언어장애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뇌영상 기법과 같은 새로운 기법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구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 단층 촬영 혹은 CT 스캔은 뇌조직의 밀도와 작은 변화를 수만 번 읽어들인 후 컴퓨터를 처리하여 뇌의 각 영역에 대한 영상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 결과로 얻어진 영상 이미지는 뇌의 미세한 구조적 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법은 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산소와 포도당의 사용량을 측정하여 뇌의 각 부위의 활동 정도를 나타내준다. 뇌의 특정 부위의 활동이 많을수록 많은 산소와 포도당이 사용된다. 소량의 방사선 약물을 혈관에 주사한 후에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방사선의 양을 측정한다. 수많은 뇌 영상이 만들어지고 컴퓨터로 생성된 색채 이미지는 뇌의 각 영역의 활동 수준을 보여준다. PET의 발전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기공면 당층 촬영법은 조금 수월한 절차이다. 뇌 주변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커다란 자석과 방사선이 사용된다. 뇌에 있는 세포들은 방사선에 반응하며 뇌에 대한 3차원 컴퓨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기능적 자기공명 단층 촬영도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뇌의 여러 영역에서 산소의 미묘한 변화를 추적하여 이미지를 생성한다. 특정 과제 수행 시 뇌의 특정 부위가 요구되는데 이 부위의 혈류가 증가하고 따라서 산소가 증가한다. MRI는 이러한 변화를 발견하고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뇌의 사진을 생성해낸다. 자기 공명 영상 기술은 뇌의 여러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비교적 새로운 이 평가 도구는 연구 및 평가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5. 신경심리학적 평가. 신경심리학적 평가는 학습과 감각운동, 지각, 언어, 기억 과제를 포함하는 검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제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수행에 기초하여 중추신경계의 기능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경심리학적 평가는 뇌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다. 신경심리학적 평가는 원래 뇌 손상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의심되는 집단에서 뇌 손상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중추신경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 최근 들어 신경 발달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장애와 학습장애 집단을 구분하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장애와 정상화를 구분하는 검사는 모두 신경심리학적 검사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중추신경계 이상에서 비롯된 변화를 평가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뇌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을 평가하는 것이다. 신경심리학적 평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과 법적 요구에 대한 민감성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학의 발전은 신경학적 외상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 예로 미숙아로 태어난 유아의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척추에 직접적으로 메토트렉사트를 주입하거나 뇌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백혈병 아동의 경우가 그 예이다. 신경심리학적 평가는 포괄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 두 가지는 할스티드 레이탄 아동용 신경심리종합검사와 누리아 네브라스카 신경심리종합검사 아동용 계정팜이다. 종합검사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이 검사들은 여러 개의 하위검사 혹은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하위검사는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광범위한 영역의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신경심리학적 접근의 일반적인 평가 전략이다. 검사의 범위는 앞의 두 검사에서처럼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기존의 검사들을 조합하여 한 벌로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경심리학적 평가는 아직도 새로운 분야이며, 인지발달, 신경발달, 뇌의 행동관계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온 도구의 발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재활로 이끄는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